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국내 증시는 계속해서 이제 추세가 무너진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큰 이슈로 이제 사실 미 대선이 있죠. 이제 그 부분 이후에 사실 증시 쪽도 이제 미국 쪽도 지금은 그나마 약간 그래도 지지하고 있지만 좀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때까지 결국 이 증시들을 다 유지해 왔었던 게 2009년 이후로부터 양적 완화를 하면서 통화정책,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으로 돈을 풀면서 증시를 다 끌어올렸었고요. 이제 21년도 이제 코로나 때부터 이제 그걸 이제 하면서도 동시에 이제 재정정책을 같이 쓰게 됐었습니다. 이제 국채 발행을 토대로. 근데 이제 그게 통화정책이 또 이제 22년도부터 먹히지 않게 되면서 재정정책만 지금까지 이제 쭉 오면서 지금 최근에 마지막 이 증시 상승은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의 영향이 컸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정확한 표현은 돈을 풀었던 그 통화정책의 약간 폭풍 그런 효과와 이제 재정정책의 효과다 였다고 볼 수 있는데, 계속 말씀을 드리다시피 이제 재정정책이 끝나는 상황이 됐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주 대비해서 지준이 움직였던 거를 보면은 한 203억 달러 정도 지준은 증가가 됐고요. 이제 지준이 좀 증가가 됐던 부분은 이제 TGA도 일단 늘긴 했고요. 이제 ONRRP가 좀 감소가 됐던 부분이 가장 컸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연준 순유동성은 한 99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되면서 연준 총자산 감소랑 거의 비슷하게 흘러갔었고요. 계속 중요하게 얘기를 드리는 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한번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20년도 이제 코로나 때 보시면은 돈을 어마무시하게 풉니다. S&P가 1분기에는 20% 빠지지만 결국 연말에 16% 오르면서 끝이 났던 이유가 돈을 어마무시하게 풉니다. 양적 완화를 했던 규모가 그러니까 2.3조 정도 한 거죠. 국채만. 근데 이제 이게 QE까지 감안하면은, 이제 MBS QE까지 감안하면은 거의 한 3조 가량 어마어마한 금액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요 밑에 있는 게 이제 GDP 대비예요. 그러니까 GDP 대비해서 14%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풉니다. 20년도에. 근데 이제 국채 발행도 많이 하죠. 국채 발행도 GDP 대비해서 8.4조 정도, 8.4% 정도 어마어마한 돈을 퍼붓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돈을 좀 덜 풀기는 하죠. 이제 돈을 한 6.5%. 근데 이것도 사실 어마어마한 금액이고요. 이제 국채 발행도 3%. 그러니까 순 발행입니다. 이게 순 발행. 전에 발행했던 게 아니라 이제 추가적으로 발행하는 발행이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었고요. 근데 이제 그 돈을 이때 워낙 많이 풀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QT가 이제 2년부터 진행이 되게 되고요. 이때부터는 증가되지 않고 이제 감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채 같은 경우에도 순발행이, 근데 이때는 또 장기 국채를 많이 찍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어마무시하게 트게 되는, 이제 물가도 이때 많이 올랐었고요. 그래서 금리가 한 240bp 정도, 2.4% 이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여기서 증시가 무너졌어, 끝이 났어야 되는데 이 4Q부터 증가가 되죠. S&P가 다시 오르게 되죠. 가장 큰 원인을 이제 얘기를 드렸던 게 이 RRP의 역할이 가장 컸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RRP가 결국 약간 유유현금이다라고 보셔도 무방한데, 이 RRP를 다 단기 국채로 돌린 거죠. 그러니까 국채 발행을 하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사실 증시에 좋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누가 사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땐 장기 국채를 찍으니까 국채 금리가 튀면서 시장이 좋지 않았지만 이 단기 국채로 다 돌립니다. 23년부터 보시면은 단기 국채가 거의 한 7.2% 정도 GDP 대비해서 2조 달러 정도 발행을 하고, 장기는 1.5밖에 찍지 않으면서 총 발행량은 8.7이나 찍었지만 국고금리는 튀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증시만 오르게 되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게 올해까지도 어느 정도 지속이 돼서 이때까지 끌고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도 보시면은 이 RRP가 한 8천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되면서 이게 다 결국 끌고 온 거예요. 지금까지 증시를.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잔액이 2,300억 달러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결국 목요일 날에 1분기 QRA가 발표가 되거든요. 이 국채 발행 계획이 어느 정도 발행을 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4Q의
QRA로 수치가 요 수치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걸 숨기는 게 잘 보이시겠죠? 4Q 이제 QRA 수치가 이제 요 수치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일단 장기국채가 생각보다 많이 발행하게 되는 그런 형국이고, 아마 이제 이번 이제 내년도 1Q까지는 뭐 단기국채가 약간 있을 수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재무부 권고 사항이 20% 정도거든요. 이 국고 대비해서 이게 지금 제가 셀을 숨기기 위해서 사라졌는데, 이게 지금 22%인데 이게 20% 정도를 원래 밑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살짝 용인을 해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Q까지는 뭐 저는 좀 단기국채가 뭐 약간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는데, 아마 내년 2Q부터 많이 줄 것 같습니다. 이제 다 장기로 돌려야 될 것 같고요. RRP가 이제 거의 없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오늘은 뭐 매크로 쪽 먼저 보고 나머지들 다 살펴보면은, 일단 뭐 지표들 뭐 이런 거 보면은 SCFI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컨테이너 쪽이죠. 이제 이쪽은 올라가고 있고, 이제 BDI 좀 벌크는 생각보다 좀 약간 빠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랑 벌크가 좀 약간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금리 같은 경우는 저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정 기준금리를 터치하고 딱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보시면은 뭐 연준 순유동성은 뭐 느리게나마 꾸역꾸역 그 QT 분만큼 좀 감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근데 이제 RRP가 많이 좀 감소되는 걸 좀 막아주긴 했지만 점점 이제 역부족인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온 RRP가 이제 거의 없죠. 그래서 뭐 BTFP나 이제 재할인 창구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결국은 0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계속 감소가 되고 있고요. 연준 자본 잠식을 나타내는 건데 이제 계속 자본 잠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이제 단기로 조달을 했는데 단기로 조달해서 장기로 투자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 금리가 튀면서 조달 금리는 다시 높아지는데 투자한 국채 금리는 그대로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본 잠식이 되어가고 있다. 이제 회계 처리상 자본 잠식은 되지는 않아요. 이제 이거를 그냥 회계처를 좀 신기하게 해서 이제 플러스로 나눈 구조로 이제 한 가스공사처럼 약간 그렇게 회계 처리를 합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근데 실제로는 자본 잠식인 거죠.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이제 지표들 그냥 한번 보면요. 네. 뭐 금 같은 경우에 계속 뭐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상품 선물 같은 경우에도 WTI가 좀 약세다 보니까 또 다시 좀 살짝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PC도 또 발표가 있기는 하죠. 이제 사실 이번 주가 좀 중요한 지표들이 좀 발표가 많긴 합니다. 이제 금정이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봤을 때 조정한 S&P나 나스닥도 뭐 아주 아웃퍼폼 하고 있긴 하고요. 결국은.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죠. 왜냐면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증시가 올라가는 거는 뭐 당연한 결과긴 했습니다. 이때까지는요. 그러니까 왜냐면 2009년부터 그랬던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정부 부채가 근데 이제 그 양적 완화를 하는 그때부터 좀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습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계속 좀 우려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SOFR이랑 ESFR 차이. 이게 국내 쪽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이제 국내 쪽은 제가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계속 요 플러스 구간에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시장의 돈이 점점 계속 사라진다. 이제 이 얘기랑 지금 똑같은 상황이고, 계속 좀 위기감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매번 얘기를 드립니다만, 이 총 자산 대비 GDP가 결국 20까지 내려와야 되고, 근데 여기까지 올 때가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았던 거는 RRP만 줄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지준하고 RRP 감소된 거랑 지준 감소된 거 보면, 지준은 그렇게 크게 감소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준이 이렇게 크게 감소될 때가 증시가 아주 최악이었을 때 그때였었고, 다시 오히려 지준이 늘었다가 지금 이제 감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요게 여기까지 올 때가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약간 좀, 네, 이게 엑셀이 좀 걸리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뭐 중국 쪽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이거 M2 나누기 M1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계속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고, 이제 중국이 아니지 우리나라 쪽을 보더라도 예대율이 이제 높아질 만큼 높아졌거든요. 전체 예대율이. 그래서 뭐 요즘에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금융 시장 보면은 단기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은행이 돈이 없어요. 이제 은행 쪽 보시면은 이게 아까 건 전체 금융기관이었고요. 은행 예대율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높아져 있습니다. 90일 밑으로 왔고, 근데 이제 은행을 제외한 이제 이금융 쪽 있잖아요. 이금융 쪽 뭐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이제 뭐 농협, 수협 뭐 등등 해서 이금융이 예대율이 72%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거기 이제 합쳐지니까 한 88 뭐 좋게 되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은행이 돈이 없으니까 돈을 땡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예금을 받거나 아니면 예금 담보로 채권을 찍거나 예담 채권 찍거나 아니면 은행채를 찍거나 이제 세 가지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예담을 상당히 많이 찍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단기 금리가 그 기준 금리를 내렸는데도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옛날처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이럴 때 뭐 위기가 오면은 다시 돈 풀고 하던 지금 그런 상황이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미국 쪽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돈 풀기가 안 된다가 가장 큰 지금 리스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건 뭐 그냥 참고 삼아 보시고 뭐 넘어가면 될 것 같고, 뭐 ECB 자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대출은 거의 다 감소가 됐고 이제 QT만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증권 쪽을 좀 감소를 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유럽 쪽은 뭐 물가는 그래도 뭐 많이 사실 개선이 됐습니다. ECB 쪽은, 유럽 쪽은요. 근데 이제 일본이 계속 좀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이제 RRP가 계속 이제 생긴 거죠. 일본도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자산 매입을 이제 못하게 될 것 같다. 뭐 실제로 이제 좀 약간 증가가 되지 못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근데 일본은 또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도 전보다는 확실히 조금 약간 경직성이 있는, 하방 경직이 좀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GDP 대비해서 이제 S&P를 봐도 뭐 과거 고점들보다도 훨씬 더 높죠. 이제 리스크가 상당히 높은 구간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정도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정도가 있어서 이게 넘어가는 게 더 이상 넘어가기는 사실 어려운 구간까지 왔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ISM도 제조업 지수 발표도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있죠. 이 부분도 뭐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제 뭐 트럼프 트레이드다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하는 거의 이면에는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이제 재정 적자가 더 많아질 거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뭐 관세든 등등 때문에. 결국 그래서 메인 이슈는 뭐 누가 당선이 되냐 마냐도 있겠지만 재정 적자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결국 이제는 정말 이제 키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결국 국채를 계속 찍어내면 누군가가 사줘야 되고요. 이제 사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제 실질금리가 계속 좀 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수 밸류에이션 보면은 이제 코스피 이제 LD갭도 여전히 그래도 좀 비싼 구간이고요. 이제 할인율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긴 시계열로 봐도 뭐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 다음에 1드갭도 여전히 아직은 좀 비싼 레벨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패드 모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S&P 같이 돼 있는 거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뭐 1드갭도 두 나라 다 뭐 미국이 훨씬 더 좀 비싸 보이긴 하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당연히 우리나라 더 많이 빠져서 그런 건 당연하겠죠. 뭐 패드 모델로 봐도 우리나라가 훨씬 더 싸고 미국이 훨씬 좀 더 비싸 보이는 그런 영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급 쪽 보면 이제 S&P 투기적 순 포지션 같은 경우에 롱이 살짝 줄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 살짝 롱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뭐 많이 빠진 거는 인정입니다. 그래서 뭐 PBR이 바닥 수준까지 온 것도 이제 역사적으로 바닥까지 온 것도 인정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근데 또 기대 수익률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까지 낮은 건 아니다. 많이 이제 뭐 이때가 너무 고평가였던 것도 맞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뭐 요 정도만큼 메리트 있는 가격도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뭐 기술적인 반등은 언제든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막 그렇게 들어가고 싶은 만한 레벨은 아니다 라고 보여주고,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한 17.9조 정도 되면서 저번보다는 그래도 감소가 됐습니다. 한 2천억 정도 감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급은 계속 외인 수급이 좋지 않죠. 이제 현물도 좋지 않고 선물도 좋지 않고 계속 증시를 끌어올렸었다가 외국인이 이제 줄줄줄줄 다 팔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근데 뭐 긴 시계열로 보면 이렇게 개인만 샀잖아요. 이제 이게 훨씬 더 안 좋은 시그널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이제 코스피를 신용장고로 코스피로 나눠본 수치도 여전히 좀 높은 레벨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똑같죠. 결국 개인만 사고 있고 외국인은 팔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아이고 카톡이 왔네요. 네. 그래서 계속 보면은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제 신용장고를 코스닥으로 나눈 수치도 여전히 높은 레벨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상대 강도는 뭐 특별하게 달라진 건 없고요. 결국 뭐 S&P나 나스닥 상대 강도 여전히 강세고, 결국은 그냥 매번 얘기 드리다시피 중국 수출이 이제 미국하고 유럽 쪽이 안 될 때 이제 수출 경쟁을 한 그런 섹터들이 다 좋지 않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내수들이 계속 좀 상대적인 강세, 이제 의약품이든 뭐 전기가스든 뭐 이런 금융이나 통신이든 운수 창고 이런 게 다 결국은 뭐 다 그런 거잖아요. 내수 쪽 관련이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좀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추세는 뭐 이렇게 개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약해지는 게 있고 강해지는 게 있고 뭐 상황이 그렇습니다. 뭐 돌아가는 상황이 그냥 이런 느낌이다라고 섹터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국고 살펴보면은, 국고는 이제 뭐 사실 숏이죠. 결국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 이제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달러는 이제 롱이고 금도 롱이고 WTI는 숏이고 삼성 숏이고 나머지 다 롱,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다 이제 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거를 130일 기준선을 이제 경계로 했을 때 살펴보면은 국고는 그냥 중립이고요. 이제 롱이었다가 중립으로 돼버렸고, 국고 10년도 중립이 돼버렸고요. 미국고 10년도 그냥 중립이고, 그 다음에 달러원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중립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 선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롱이고, WTI 같은 경우에는 중립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숏인데 이제 숏 추세가 조금 약해지고 있죠. 최근 들어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롱 추세가 좀 약해졌다가 다시 살짝 올라온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숏이었던 게 살짝 다시 중립으로 돌아왔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롱이 조금 약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국고 3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특별한 모습은 없고, 지금 볼린저로는 올라가고 있는 그냥 이제 그런 추세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금리가 이제 반등하고 있는 추세고, 뭐 국고 10년도 뭐 특별하게 뭐 다른 건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뭐 볼린저 50 넘어갔다가 좀 내려오니까 뭐 기술적으로 한번 빠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네, 일단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냥 기술적으로 잠깐은 이제 그런 모습이고. 근데 이제 달러원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워낙 과열이 돼 있어서 네, 이거 뭐 빠질 수 있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아까 국고 10년도 그렇고 그냥 추세적으로 이때처럼 탈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먼저 움직일 필요는 없다라고는 보여지고요. RSI는 뭐 둘 다 일단 과열인 건 맞고요. 금 같은 경우에도 뭐 일단 벌어져 있고 벌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뭐 언제든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일단 뭐 추세를 타다가 이제 깨지면 그렇게 파는 그런 추세로 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구간들은 맞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금도. 그 다음에 WTI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도 뭐 특별할 건 없고요. 네, 여기도 뭐 특별할 건 없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극한으로 벌어져 있었다가 조금 이제 다시 돌아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볼린저 벌어져 있던 게. 그래서 이탈러가 조금씩은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뭐 이번이 끝은 아닐 것 같긴 해요. 반등은 하긴 하겠지만 다시 한번 재차 뭐 빠질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단기 반등 정도는 항상 가능한 그런 과매도긴 했다, 삼성전자. 그렇게 보여지고 뭐 애플도 슬슬 뭐 거의 이제 고점에 다 와가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뭐 ATR이나 그런 걸 봐도 뭐 거래량도 그렇게 뭐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모습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게 RSI도 사실 이게 지금 약간 쐐기 모양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렇게 아주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니긴 하고요. 이게 한 번은 더 갔다가 이렇게 빠질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특별하게 뭐 네, 뭐 이상이 있을 건 없습니다. 그냥 뭐 똑같은 추세인 거죠. 그 다음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하게 뭐 다를 건 없고요. 네. 네, 뭐 특별하게 뭐 다를 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수 살펴보면은 이제 뭐 다 롱 추세죠. 지금 뭐 대다수가 다 미장은 이제 S&P나 나스닥은 다 롱 추세고 국내는 이제 일봉은 숏이지만 주봉도 숏이고 이제 120분봉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롱에 더 가까워졌죠. 이제 그래서 뭐 120분봉 추세를 뭐 살펴보면은 120분봉 나스닥 현물 같은 경우는 일단 여전히 롱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나스닥 120분봉 선물도 롱이고 그 다음에 이제 S&P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냥 중립적인 그런 상황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중립적인 상황,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중립적인 상황이고요. 이제 그걸 일봉 추세로 살펴보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롱 추세고요. S&P는 롱 추세가 감소가 됐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중립이 돼버렸고요. 이제 코스닥도 중립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20분봉 현물로 살펴보면은 나스닥 여기도 뭐 다였죠. 그렇기 때문에 뭐 슬슬 한번 조정을 보여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뭐 기술적 때 이건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뭐 그냥 바로 이제 일봉으로 봐도 뭐 일봉으로 봐도 지금 뭐 사실 특별할 건 없긴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약간 애매한 상황이에요. 지금 추세가 막 어정쩡해서 이게 지금 좀 이러니 저러니 뭐 거래량도 그렇고 그냥 좀 지지부진한 사실 그런 단계다라고 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뭐 코스피 같은 경우를 살펴봐도 뭐 그냥 지지부진한 모양새고요. 솔직히. 그래서 이렇게 보조지표로 알기에는 조금 어려운 추세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오히려 그냥 차트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차트를 보면서 보면은 이제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뭐 근데 사실 차트로 보면 뭐 너무나 명확하긴 합니다. 이제 결국 뭐 여기서 크게 무너졌죠. 제 생각에 이게 뭐 중국 쪽 규제 쪽에 영향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뭐 그 당시에 뭐 이제 엔화 뭐 그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 뭐 청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뭐 그 부분도 없진 않았겠지만 뭐 그 얘기였으면 지금 뭐 회복했어야죠. 근데 그게 회복이 못 되잖아요. 결국은 회복이 되는 척 한번 하긴 했습니다만
그러고 나서 결국 기준선 지금 계속 무너진 상태고요. 여기가 이제 결국 거대한 저항선이 형성이 되면서 여기 저항선을 결국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더 두꺼워진 상황이고요. 전에보다. 이 상황에서 지금 기준선 전환선도 역전이 되어 있고 볼린저가 이제 상당히 모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변동성이 곧 커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결국 미칠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후행스팬도 역전이 됐고 구름대를 결국 전 다시 들어가는 것조차도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설사 들어간다 쳐도 요 정도가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고 국내 쪽은 뭐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릴 것 같습니다. 구주봉으로 보이시다시피 이 구름대가 이제 번지죠. 비어 있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기준선 전환선도 이 구주봉이 참 역전되기가 쉽지 않은데 역전이 되었단 말이죠. 기준선도 이탈을 했고 상당히 안 좋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국내는 뭐 구주봉 아주 장기 추세로도 볼 수 있겠고요. 삼주봉으로 봐도 이제 구름대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지금 그나마 이제 50일 이동 평균선에서 약간씩 계속 저항을 해주긴 합니다만 쉬워 보이지 않나 보이죠. 이게 지금 뭐 주봉으로 봐도 뭐 여기 구름대에서 지지가 되는데 여기가 이제 뚫리면 정말 나락으로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150인데요. 뭐 특별히 모습이 다르진 않습니다. 여긴 구름대 아니지만 결국 여기도 구름대 밖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고요. 일단 이 구름대 밖을 벗어나냐 안 나냐 그게 가장 좀 핵심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주봉상으로도 여기도 추세가 다 꺾여 있죠. 결국 기준선도 하회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S&P 같은 경우에도 뭐 아까 얘기를 드렸다시피 결국 마지막 이제 엘리어트로 보면 마지막 5파라고 보여주고요. 여기까지 여기 3, 4, 5의 마지막 거의 끝에 끝물이라고 보여주고 여기는 뭐 5파 맞게 뭐 정말 이제 화끈하게 올랐었죠. 이제 최근에 뭐 3주봉으로 봐도 이제 끝에 끝을 가하고 있다. 이제 볼린저를 결국 타다가 이제 이탈을 하긴 한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고 주봉으로 봤을 때도 뭐 아직까지는 이상은 없죠. 솔직히. 근데 이게 이탈을 하고 기준선이 깨지면 그때가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근데 일봉상으로도 마지막에 마지막을 지금 가고 있지 않나. 마지막에 결국 이게 1, 2, 3, 4, 5로 거의 끝이 나는 단계지 않을까 싶고 여기서 결국 이제 기준선 하고 50일 정도 깨지면 정말 이제 조심하셔야 될 단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여기를 넘지는 못했어요. 지금 100은 종합은 넘었는데 그래서 여기를 이제 사실 넘기는 게 더 모양새는 좋긴 한데 이제 꼭 그렇진 않거든요. 이게 뭐 지수가 뭐 완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넘길 수도 있긴 한데 모양새상으로 사실 저는 뭐 넘어주는 게 더 좋다라고는 봅니다. 나스닥 이 선물로 봤을 땐 조금 더 많이 넘겨야 되긴 하고요. 그래서 뭐 넘기든 안 넘기든 뭐 어찌됐든 간에 거의 뭐 말미에 온 거는 뭐 거의 맞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볼린저 넓게 봤을 때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뭐 다우 같은 경우는 대신 좀 추세가 더 빨리 꺾여 있는 그런 모양새긴 하고요.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뭐 결국 최고점을 갱신을 했는데 이제 이건 바이낸스 거는 사실 경신을 안 했는데 이게 CME 건도 경신했거든요. 그래서 뭐 큰 차이는 아니어서 뭐 경신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근데 이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제 볼린저로 봤을 때는 좀 넘어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재차 여기 안으로 들어오면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이게 다시 들어오면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이더리움도 뭐 특별한 모습은 아니고요. 결국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비코스피는 그냥 뭐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이고요. 빅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 기준선 위에는 있긴 합니다만 아직 요 구름대를 이제 돌파를 이제 하는 게 좀 약간 어렵겠죠. 이제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돌파를 하느냐 이제 그게 이제 좀 관건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항선 기준선 아직은 역전되어 있고 여기를 이제 넘냐 마느냐가 되게 포인트일 것 같은데 뭐 개인적으로 못 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이제 모양새가 보면 이제 거의 ABC가 다 저는 완성이 된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뭐 넘어간다고 치면 이제 이게 A, B, C가 되긴 하는 거겠죠. 이제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여기를 넘어가지는 못할 것 같다 이고요.
뭐 DK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A, B, C일지 여기가 A, B, C가 여기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를 뭐 못 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고, 이제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는 꽤나 무너지고 있죠. 이제 결국 여기가 이제 50일도 지나가고 200일도 지나가는데 이제 이 부분을 깨버렸기 때문에 사실 유럽은 좀 추세가 구름대에서 다시 지지가 되지 않는 이상 좀 상당히 안 좋아졌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항생도 마찬가지로 기준선이 이제 뚫려 있는 상황이고, 상해 종합은 아직 뚫리진 않았지만 여기도 볼린저가 모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변동성이 곧 발산을 할 것 같고요. 달러 인덱스도 곧 다시 변동성이 좀 발산할 모습이고, 달러 원도 그렇고. 근데 이제 하도 많이 오르기도 하고 변동성 이렇게 하는 RSI도 그렇고, 뭐 한번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가는 게 뭐 모양새상은 더 맞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뭐 위안도 마찬가지인 거죠. 뭐 똑같고요. 모습은 이제 WTI 같은 경우는 결국 여기서 이제 다시 되돌림을 주느냐 마느냐일 것 같은데, 뭐 저는 사실 유가는 다시 한번 좀 그냥 이건 뭐 그냥 지금 흐름을 돌아가는 걸 봤을 때, 세계 경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봤을 때 뭐 저는 다시 한번 좀 사실 올라갈 확률이 더 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중동 쪽 전쟁이 쉽게 끝나지는 못할 거라고 봐서, 일단 뭐 금은 추세는 뭐 계속 살아 있어서 뭐 기준선 깨지면 이건 파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국고 10년물 같은 경우도 일단 구름대를 기나긴 구름에 덮여 있었는데 돌파가 된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제 뭐 한번 바닥을 딛고 갈진 모르겠지만 결국은 올라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미국도 뭐 마찬가지로 돌파가 됐고 한번 딛고 갈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올라갈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삼성전자 보면은 일단 여기도 모여 있고, 일단 전환선이라도 넘어섰죠 여기는. 그래서 뭐 반등 정도는 조금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다시 들어갈 만한 레벨은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은 전 다시 빠질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파는 거는 삼성전자가 잘 팔려서 그래요. 유동성이 높으니까요. 시총이 높아서. 그래서 계속 지금 열심히 팔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애플도 결국 추세가 이제 슬슬 좋아 보이진 않죠. 이 기준선에서 계속 왔다리 갔다리 가까이 붙어 있어가지고 뚫리면 정말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엔비디아도 결국 다시 이제 최고점 경신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선 깨지면 이건 정말 미련 없이 저는 파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테슬라도 갱신을 했지만 사실 매크로상 거의 올 때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이게 모습이 사실 그렇게 좋아 보이는 모습이 아니다. 결국 요 정도 여기 딱 깨지면 정말 이건 뒤도 돌아볼 거 없이 매도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돌고 돌아서 결국 이때까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받쳐줬는데 통화정책도 쓸 수가 없고 이제 재정정책도 거의 끝에 와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 조심하실 때가 왔다. 대선이 끝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아무도 지켜줄 사람이 없는 거죠. 지켜줄 이유도 없고 이제는 근데 사실 지켜줄 능력도 없어지는 거고요. 모든 게 다 사라졌을 때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